네, 안녕하십니까. SSEC입니다. 오늘도 우리 정대웅님을 모시고 주제 생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나요? 법인장과 주재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보통 회사가 보면 그 주재하는 국가에서 하나의 브랜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뭐 3개, 4개의 그렇죠, 브랜드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법인장의 역할은 이 전체 브랜드를 다 관리하는 거예요. 네. 맞죠? 네. 그러니까 그 책임감이 전체 브랜드에 다 있는 거고, 의사결정도 예를 들어서 맞아요. 모든 브랜드 다 네.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보통 주재원이라고 하면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재원 팀장이 있고 네. 주재원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재원 팀장은 한 브랜드를 맡는 브랜드 GM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무팀장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팀장이라든지 이런 이제 권한이 이제 축소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담당은 그 밑에 있는 담당.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했을 때 뭐 전체 다 주재원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이렇게 갈라서 얘기하면 법인장 주재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주재원이 팀장 주재원이 네. 있고 뭐 일반 담당 네. 주재원이니까 이 네. 정도 세 가지로 이제 나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법인장은 어떻게 부장급, 임원급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다른가요? 상황이? 이게 다 틀릴 건데, 네.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장급 법인장. 근데 또 이게 이제 임원급 법인장 네. 이렇게 좀 규모가 큰 틀리거든요. 법인은 또 임원급. 그렇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법인 같은 네. 저희 같은 미국 법인 네. 같은 경우에는 임원이 이제 네. 법인장을 하고 네, 있는 네. 거고, 그다음에 조금 작은 뭐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네. 또 그 팀장급, 팀장급 법인장이 있는 거고, 또 뭐 상해 같은 경우도 규모가 중국도 이제 규모가 네. 크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임원급 법인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인장이라는 역할로 가시는 분이랑 주재원으로 가시는 분이 준비할 대상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준비할 부분이 업무적으로 준비할 부분이. 업무적으로? 네. 법인장은 하나의 회사의 대표가 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법인장은 특별히 더 갖춰야 되는 역량이나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어쨌든 뭐 법인장은 최고 리더기 때문에 네. 어쨌든 리더십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제일 뭐 이거는 뭐 만국 공통이라 네. 생각하고 뭐 한국에서도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의사결정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직관력이 뛰어나야 맞아요. 되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맞아요. 밀어주는 그런 능력이 맞아요.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요즘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커뮤니케이션만 하고 네. 좀 그런 의사결정이 느리다거나 추진력이 좀 느리다거나 네. 이런 법인장은 조금 능력이 네. 자질이 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인장의 역할에 따라서 그 법인의 뭐 성과나 이런 거에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같은 경우도 한 법인이 어떤 법인이라고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법인이 이렇게 되게 로컬 법인장이 로컬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에 법인장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캐나다인이 법인장을 했었는데 사업 비즈니스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한국 법인장을 보낸 거죠. 근데 그 법인장님이 되게 리더십이 되게 좋고, 물론 언어는 막 그렇게 막 네이티브처럼 이렇게 안 되더라도 빠르게 추진하셔가지고 사업 구조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그러고 나서 매출이 뭐 두세 배 이렇게 뛰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네. 네네. 그러니까 언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네네네, 다시 맞습니다. 한번 예, 예. 느낄 수 있네요. 그렇다고 아예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예. 해야겠죠,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주재원 갔으면 영어 엄청 잘하겠네, 아니면 중국어를 엄청 잘하겠네. 근데 이제 뭐 그러신 분들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특성상 예를 들어서 로컬하고 완전 커뮤니케이션을 엄청 잘해야 되고, 영업적으로 내가 로컬에서 영업 상무를 해야 되고 영업 팀장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얘기가 틀려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전략이라든지, 우리가 근데 보통 주재원들이 그런 역할을 하러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영업이나 실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로컬 직원들을 다 뽑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저희 주재원들은 여기서
진두지휘를 하는 역할들을 보통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건 사실은 이 다문화를 포용하고 그렇죠. 팀워크를 만들고 리더십을 가지고 네. 의사결정을 하고 빠른 판단력과 직관력으로 일을 추진하는 능력들이 네. 빨라야 되는데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죠. 모르고 강가하고 어학 잘하는 사람. 어학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하면 되겠구나 해서 보내는데 네. 이런 경우는 거의 실패, 실패죠. 100% 실패합니다. 예.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도 네. 그 나가기 전에 이제 회사에서 중국어를 교육을 많이 네. 시켜주고 뭐 이렇게 점수도 드레이드도 따야 되는데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부임하기 직전에 자기의 중국어 실력이 가장 좋았었다라고. 가서 그러니까, 일하면서는 맞습니다. 이제 뭐 그 중국에 있는 분들은 중국말로 하면 듣기는 하지만 내가 한국말로 하면 또 어느 정도 알아듣는 직원들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 안에서 또 한국인을 대상으로 거기 중국에 있는 한국인 법인과 또 일하는 경우가 있거나 하면은 그렇죠. 또 중국어를 쓸 일이 없고 하니까 돌아올 때는 성적가 막 틀리더라고요. 제가 맞아요. 보니까. 예. 사실 저는 뭐 네. 중국 갈 때 니하오, 시에시에 딱 이 두 가지만 알고 갔거든요. 근데 정말 정말요? 네, 와. 정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사실 말을 하거나 듣는 것들은 네. 잘하지만 쓰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생활들을 다 했었습니다. 음. 그리고 사실 뭐 중국어 잘 아시겠지만 중국어를 말하고 듣고 하는 데는 한 6개월 정도만 하면 저는 되게 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언어적 재능이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아닐 수 있을 것 그렇진 같은데 않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네. 의견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법인장으로 가게 되시는 분, 그러니까 법인을 또 기존에 있던 법인에 가는 것과 법인을 네. 설립하러 가는 법인장하고도 또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완전 틀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제가 중국에 갔을 때는 법인이 설립이 돼 있었어요. 네. 중국에 법인이 엄청 크게 설립이 돼 있었고 저희 브랜드만이 새롭게 이제 네, 런칭을 네. 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사무실도 다 있죠. 네. 그다음 재무 담당들도 다 있죠. 네. 세무 담당들도 다 있죠. 인사 담당자도 있을 거고. 사무실도 있고 인사 담당자도 응.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네. 모든 조직이 네, 세팅되어 있는 네. 상황이고 이렇게 됐을 때는 저희는 뭐 쉐어드 서비스라 해가지고 네. 브랜드는 틀리지만 그 로컬 법인에서 서포트를 같이 서포트를 네, 많이 해주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호주를 갔을 때 네. 호주 법인을 갔는데 사무실도 없어요. 어. 그러니까 본사에서 해줬던 역할이 뭐였냐면 그때 사무실 하나 렌트를 해줬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줬어요.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재무 담당도 뽑았고 네. 인사 담당도 뽑아야 되고 네. 세일즈도 뽑아야 되고 마케팅도 뽑아야 되고 표도 뽑아야 되고 조직을 하나씩 네. 끌어가는 거죠. 네. 늘려나가는 거죠. 예. 그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하는 게 완전히 틀려버리고 네. 세팅을 하는 작업들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이 법인을 이제 세팅하는 프로세스들이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게 보통 본인이 법인장으로 나간다 해서 본인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헤드쿼터에서 본사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서포트를 해줄 거고 뭐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세무관계라든지 법적인 거라든지. 네, 근데 이제 뭐 물류는 뭐 가서 본인이 가서 계약을 해야 된다든지 직원은 또 가서 다 뽑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 거죠. 근데 이제 본사의 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마만큼 서포팅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법인장 새로 이제 부임하시는 법인장이 그 로컬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제 준비하시고 만들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그 호주에 있으면서 되게 문화적 차이 때문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해에 있을 때는 그렇게 큰 문화적 차이를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호주에 있을 때는 어떤 이제 협상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미팅을 해야 되는데 보통 한국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미팅할 때 바로 다이렉트로 네. 직설적으로 본론 들어와서 왜냐면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를 그쵸. 들면 네.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고 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호주 사람들의 성향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한 30분 동안 스몰토크. 날씨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런 이제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 후에 바로 어떤 이 좀 안 좋게 좀
좀 안 좋은 말로 좀 푸시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내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좀 강하게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더라고. 근데 뭐 나중에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해를 하게 되고 진행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보통 호주에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여성분하고 이제 쇼핑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담당자분하고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저희는 악수를 이렇게 하는데 네. 호주는 이렇게 허그를 하면서 한 여러 번 만났어요. 저랑 예를 들어서 한 은성님하고 저랑 한 세네 번을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는 좀 서로 친하기 때문에 좀 서로 친하다는 것을 좀 서로 인지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허그하면서 볼 뽀뽀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안 하기도 그렇고 또 하는 거는 좀 어색하고 그냥 올 때까지 제가 한 4년 정도 있었지만 계속 어색한 부분이 이렇게 남게 되더라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문화적 차이를 좀 극복하기 위한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설명해 드리면 그 한국 사람은 보통 막 7시, 8시까지 야근을 해야지 일을 좀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저도 이제 호주에 있을 때 직원들이 한 4시, 5시 그 다음에 금요일에 한 3시 이렇게 되면 그냥 바로 근무 시간 정해졌잖아요. 하루 8시간 뭐 이렇게? 근데 7시 출근해요? 빨리 출근하죠. 빨리 출근해서 또 빨리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문화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뭐 금요일은 보통 3시나 4시에 빨리 퇴근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조직 내에서 그렇게 문화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해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했어요. 아 우리가 이상한 거 아닌가? 이 친구들이 맞는 거지. 우리가 이상하게 살았던 거 아닌가? 맞아, 우리도 지금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요일날 일찍 퇴근하는 사람 많고 요즘에.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생각하니까 아마 역지사지. 생각하니까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틀리고 그 문화에 있는 직원들이 맞을 수 있다. 그 거꾸로 생각했을 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를 많이 하게 됐고. 그럼 그들의 허브와 이 볼뽀뽀는 어떻게 그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차피 문화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해는 하죠 당연히. 그분들의 이제 방식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게 어색함을 계속 그 문화에 완전히 빠져들 수 있는 그건 안 되더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정말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문화에서 태어나고 여자랑만 이렇게 볼뽀뽀해요? 남자들끼리도 볼뽀뽀를 하나요? 여자들끼리도 하고 남자들끼리는 안 해요? 안 하던데. 남자들끼리는 안 하고 여성분들끼리도 하고 남녀간에 네네. 그렇군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뽀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까이 모셔만 해요 사실. 또 궁금한 게 그 호주에서도 국제학교를 다니나요? 아니면 로컬 학교를 다니나요? 아이들이? 호주에서는 로컬 학교를 다닙니다. 호주에서는 로컬 학교를 다니고 왜냐면 언어 자체를 영어를 쓰기 때문에 굳이 회사에서 국제 학교를 지원을 안 해주죠. 안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 어차피 지금 국제 학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뭐 아시다시피 국제 학교는 뭐 상해에 있을 때 보통 미국 학교, 영국 학교 많은데 보통 학비가 인당 대략 한 4천, 5천? 맞아요. 1년 단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이제 애가 셋이면 1년에 1억 애가 셋이면 1억 5천 정도 되니까 요즘은 그래서 이 단신부임이라고 하죠. 맞아요. 혼자 가는 거를 좋아하는 케이스가 많죠. 왜냐면 이제 돈이 세이브가 되니까. 아니면 미취학 아동이. 그러니까 이제 점점 주재원 연령이 낮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약간 그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되게 고민하시던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국제학교인데 또 이제 주재원 나가기 전에 이제 국제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 되게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고민할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네이버에 이제 검색만 해보셔도 되게 국제 학교들이 많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가서 직접 그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대면을 해서 얘기를 하겠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메일로 컨택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이메일. 왜냐면 어차피 미국이나 영국 학교나 이런 학교들은 대면으로 상담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메일로 항상 먼저 컨택을 하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충분히 이메일로 이제 컨택을 하실 수 있고 그다음 어플라이도 이메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나가시기 전에 되게 고민하시는 것들이 아 내가 해외를 나가서 내가 직접 당연히 뭐 이제 가보시겠죠. 그런 이제 부분들이 근데 만약에 급하거나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봄학기, 가을학기 이렇게 이제 그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는 시점이 안 맞게 되거나 급하게 되면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많이 좀 서칭을 하시고 미리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는 주재원 경험이 있는 주재원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여러분들 주재원 파견 전 교육, 파견 중 교육, 그리고 귀인 교육과 가족 교육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꼭 안 하셔도 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